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통정보입니다. 유통정보는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있는 1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올 3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해봤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바코드는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겠지만은 그 내용의 구성 요소라든가 어떤 식의 시험에 출제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 내용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봤었죠. 의사결정의 의의, 의사결정 특징, 의사결정의 종류를 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양가로 3번의 의사결정 종류를 가지고 형태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조직계층에 따라서 규정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853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의사결정 형태에 따라서 여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었잖아요.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모형하고 규범적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기술적 모형을 또 다른 말로 서술적 모형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범적 모형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사결정에서 기술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기술적 모형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술적 모형은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의사결정자는 관리적 인간이다. 자, 여기는 뭐라 했어요? 관리적 인간이래요. 자, 관리적 인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리적인 거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모양은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인간이라고 나왔어요. 경제적. 자, 경제적 인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던 내용인데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유통물류 일반에서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물론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유통물류 일반에서 우리가 EOQ 모형에서 경제적 인간 모형을 해줬습니다. 경제적 인간이란 뭘 그때 말했습니까?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준나요? 안 준나요? 했을 때 여러분 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두 경제적 인간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나보다는 남을 더 위해서 생활하는 아주 유인 같은 분들이 몇몇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기적인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경제적 인간의 모형이 바로 규범적 모형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제약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되는 경우에 취의적 의사결정 만족하죠. 이런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만족해라고 했는데 보통 만족해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만족해를 추구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그럼 당연히 취의적해를 추구하는 것이죠. 취의적해 추구. 그러니까 취의적해라는 건 취의적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족해는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나를 만족시켜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그 밑에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은 크게 의미가 없고 동그라미 4번의 의사결정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제한된 합리성. 그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섞어서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은 경제적 인간의 모형이다. 그리고 취의적해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거로만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 계층적 유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가로 3번에 의사결정 조직 계층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고 그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됐습니다. 뭐 할 때 했어요? 조직 계층을 할 때. 지금 뭐 하니까? 계층으로 따지니까 뭐 할 때 조직 계층의
봤을 때 맨 위가 뭐였어요? 탑이 있어요. 탑.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들이 있죠. 중간 관자. 이게 미들. 그 다음 맨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라인이 있죠. 라인. 그래서 맨 밑에와 맨 중간과 맨 중간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중간과 맨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는 탑이에요. 의사결정자가. 자, 그 다음에 미들은 뭡니까? 중간관리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은 맨 밑에 있는 일선 업무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은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뭘까요? 그 회사를 오랫동안, 오래 기간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는 게 있어요. 또는 오래 보고 전략을 내리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전략적 의사.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전략적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 관리자는 관리적 의사결정 하겠죠. 당연히 관리자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이는요.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적 의사결정 하죠. 업무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또는 뭐라고? 운영적 의사결정을 해요. 운영.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갖다가 전략적, 그 다음에 관리적, 업무적 또는 운영적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 계층에 따라 그리고 규정 정도를 한번 보세요. 규정 정도. 그래서 의사결정의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규정 정도에 따라 본다면은 자,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 또는 운영적 의사결정인데 자, 이건 뭡니까? 의사결정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나오는 뭐가 이렇게 사람이 가장 많은 라인이 의사결정의 양이에요. 의사결정 양. 의사결정 양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의사결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편의점 알바라면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 병 사러 온 사람이 이거 얼마야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다고 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이건 비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것은 거듭 설명드린 아닐 B예요. 아니다. 정형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정형적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정형적. 물론 관리자는 때로는 비정형적도 하는데 사실은 정형적을 더 훨씬 많이 해요. 의사결정. 간혹 비정형적 의사결정도 하는데 간혹이란 말은 대다수보다 적기 때문에 대다수가 정형적 의사결정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는 게 더 훨씬 편하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그렇게 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가로 1번에서 거기 전략적 의사결정과 양가로 2번 관리적 의사결정과 그 다음 페이지 업무적 또는 운영적 의사결정 있잖아요. 이거예요.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전략적 의사결정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뭐 최고 경영자들이 한다는 거. 전략 계층은 조직 외부 및 범산업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 경영자, 사장, 리더들을 포함한 전략 계층의 의사결정은 비구조적이거나 인위적인 경우가 많다. 이건 비구조적, 그 말은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사결정은요. 동그라미 3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략적 결정 내용은 기업의 장기적 경영의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방침을 설정하거나
기업 내 모든 자원의 배분을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할 때나 잠재 제품 시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세법 때문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등을 파악할 때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요. 관리적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중간 관리자에 의한 관리자가 전술적 내용이 드는 배포든 이렇게 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경영 내부의 조정에 초점을 두며 최대의 과업 능력을 산출하도록 기업의 자원을 조직하는 의사결정으로 매월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과 차이는 얼마가 있는가, 이걸 누가 한다고요? 중간 관리자가 한다는 것이에요. 판매점별 가장 우수한 판매자가 누구이냐, 이런 것 등을 중간 관리자가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이 맨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사소한 것이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4번에 의사결정 규정 정도가 나와 있죠. 규정 정도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구분돼요.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비정형적 의사결정 또는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정형적 의사결정 거기 나와 있고, 양가로 정형적 의사결정 간단합니다. 뭐 동그라미 1번에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규칙화가 용이하고 자주 되풀이되며 구조가 비교적 명확히 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 프로그래머가 가능하다. 예컨대 백화점 식품 매장 후 1일 식품 주문량 결정과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 2번 의사결정 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 로그인 시 사용되는 비밀번호 등이 이런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다음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형적 전략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할 때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처럼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식, 개인의 경험, 판단 능력, 직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문제 해결법으로 비반복적이고 프로그래머가 불가능하다.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 규모 확장이나 백화점의 PB 상품 개발, 신규 백화점 출점 같은 걸 보통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식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오류가 의사결정인데 여기 의사결정에 따른 거 있고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봤던 내용을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는데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눈에 선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딱 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끝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의사결정 규정 정도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자, 규정 정도에 따라서 정형적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의사결정에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오류. 우리가 앞에서 오류가 또 언제 한번 나왔습니까? 그 오류는 인사고과상의 오류라는 게 있었어요. 인사고과상의 오류. 거기서 한번 나왔었고, 어쨌든 지금은 의사결정의 오류인데, 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을까요? 있겠죠. 아, 그거 왜 괜히 했을까? 그래서 그런 후회가 누구든지 다 한 번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뭐냐? 그 의사결정상의 오류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후회를 할 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근성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성 오류. 최근성 우리가 뭐예요? 그냥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요, 최근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발생해요.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있는 정보가 가장 좋다. 이건 무조건 하고 다른 거 없이 최근 정보가 가장 좋다는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성 오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보다 최근에 주어진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말한다고 나와 있죠. 자, 정당화 추구 오류가 있어요.
동그라미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경영자는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 되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요 정당화 추구하려는 약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어떤 팀이 있어요. 팀이 있고 팀이니까 팀의 리더가 있는 팀장이 있을 것이고 팀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팀원들은 팀장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갖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보니까 뭔가 팀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팀장이 알았어요. 팀원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럼 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까지 잘못 온 것 같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팀원들이 무시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고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정당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바로 오릅니다. 고집불통.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왔으니까 2번.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경영자는 지위를 유지하는 소화적인 태도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당화 추구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면 바로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는데 그걸 고치지도 않아요. 그걸 그냥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을 갖다가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수정하는 게 진짜 용감한 것입니다. 어떤 리더든지 사회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고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오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오류. 자, 이런 말을 간혹 들어봤죠. 야,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그까짓 거 겨우 하루도 안 걸렸어. 근데 너는 한 달 동안 했는데도 왜 그렇게도 못해? 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간혹 그런 말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어쨌든 간에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오류란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라는 그런 핀잔을 주면서 말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기까짓 그런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오류. 동그라미 1번 친숙하거나 유리한 사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확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는 경향의 오류를 만든다. 일단 너무나도 낙관주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경영자가 지나친 낙관주의. 경영자가 자신의 기업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과도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보수성이 강한 경영자 같은 경우 오류 복합 요인이다.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오류죠. 자, 앵커링 이펙트 있어요. 앵커링. 자, 앵커링 우리가 언제 한번 봤었는데 제가 괜히 여러분 지금 마지막이에요. 유통관리사에서 마지막 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서 리뷰를 하고 해야 돼요. 자, 앵커링. 앵커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 했었죠. 앵커 스토어. 뭐하고 같다? 핵점프하고 같다. 뭐입니까? 이걸 갖다가 했잖아요. 앵커란 것은. 그 핵점프와 같은데 이걸 앵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앵커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있잖아요. 그래서 정박효과예요. 정박효과. 동그라미 3번의 정박효과는 뭐냐면 앵커링, 정박효과란 행동경제학의 용어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언급된 조건에 얽매여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약을 맺으면요. 그 계약을 갖다가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계약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약서 명시된 문구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 자체가 뭡니까? 정박,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한번 걸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효과가 바로 정박 효과라고 그래요. 자, 양가로 보면 동일시 오류라고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에 과거 성공에 취해 현재 상황보다는 과거 상황의 연장선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으로 지금까지 생긴 시대가 바뀌면은 시대가 바뀐 대로 의사결정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 방법이 통해라는 생각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그래서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일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명확하게 시대도 다르고 달랐는데 자기가 처음 왔을 때하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의사결정은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동일시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 성과 지향 오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 사람이 갖다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에 성과가 높았다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더 나을까요? 처음엔 높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건 여러분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저 같으면 처음에는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더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단기적 성과 지향 오류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오류가 바로 단기 성과적 지향 오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7번 인사고과상의 오류에서도 한번 봤었죠. 뭐 실패의 일부 긴 오류. 잘 되면 내 탓, 잘못 되면 조상 탓을 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못 되면은 네가 나를 갖다 험담해 가지고 내가 못 된 거야. 막 다른 사람,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실패의 일부 긴 오류입니다. 너무나도 이런 오류는요. 꼭 여기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겪게 되는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대비해서 그냥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요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책으로는 856페이지고요. 자, 앞에서 나왔던 것은 나름대로 중요해요. 근데 여기 나온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치 않고. 자, 정보의 정의 뭡니까? 정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의사결정에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의 정의. 자,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스템이란 것은 뭡니까? 시스템은 절대 하나를 가지고 시스템이라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란 걸 굉장히 많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시스템의 정의를 내리려면 누구든지 그 정의를 텍스트화해 가지고 또는 구설로서 그 정의를 내리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투입물을 산출물로 처리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 뭐라고? 시스템. 의미는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객체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를 집합으로 들어서 시스템의 내부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 이제 1번의 정보하고 2번의 시스템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뭘 말할 수 있어요? 정보 시스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정의라고 해서 양가로 3번 나왔는데요. 정보 시스템은 특정 응용 분야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처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입력받아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와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양가 4번이 가장 중요하고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특징해서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 요원 및 절차. 자, 다시 한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운영 요원이란가 절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우리 시험에서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4번의 인간과 컴퓨터 간의 시스템으로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 특징은 6가지 있는 그 정보 시스템 구성 요소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5번 정보 시스템 내용도 있지만은 뭐 굳이 갖다가 여기 있는 뭐 동그라미 1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의 수평적 통합으로 유통 생산 시설 등의 공동 이용으로 고정 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은 일반적으로 기획과 기술의 구현 그리고 실무 도입의 과정을 거치며 상시적이면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유통정보 시스템 긍정적 영역 밑에 있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거기 그 정도로만 봐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의 특징 4가지 있는 거, 6가지 있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축하는 것인데 거기에 양가로 1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이 있지만은 실제로 양가로 2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 단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양가로 3번의 내용인데요. 양가로 2번의 유통정보 활용 목적의 유형이 있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활용하죠. 뭐 거래 처리 시스템, 지시 업무, 정보 보고, 의사결정, 중요한 정보 이런 식.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활용하니까 뭐 그래대로 알아주면 되고, 양가로 3번에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기본적으로 4단계. 여기서 나온 개발 과정과 단계란 말은 뭡니까? 단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이라는 그런 순서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경로 기능, 결정과 경로 기능 결정과 수행자를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로 기능이라든가 수행자를 결정하고, 그러면 기능 수행자를 결정했으니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를 갖다가 결정하겠죠. 자, 그러면 마케팅 정보를 결정했으면 그 정보의 수집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이에요. 마케팅 정보를 결정했으니까 그 수집자와 사용자, 전달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 잡음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이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걸 해야 돼. 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발신자가 원래 전하고 싶은 그 발신 내용을 갖다가 수신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노이즈, 잡음 요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발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전개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유통정보 시스템 설계를 한 5단계도 있습니다. 5단계. 그러니까 5단계란 말은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5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5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 의사결정 영역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거. 그 유통정보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어디냐, 영역, 그 어느 영역이냐를 확인하고, 그 영역이 제조 단계냐, 도매 단계냐, 소매 단계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조와 도매, 소매라면 그 매장이라든가 재고라든가 인력을 다시 확인해야겠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확인을 했으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운영 환경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포인트 오브 세일
포스, 판매 시점의 정보화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체인망 관리, ECR, Efficiency Consumer Response, 자, 효율적 고객 반응 등의 확인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유통정보 시스템 설계는 5단계예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이걸 비교한다면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 양가로 3번과 4번이 있는데 4번이 3번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통정보 시스템 설계를 한 5단계를 봤고요. 이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능별 정보 시스템 분류. 자, 기능별 정보 시스템 분류는 이제 그 양가로 4번까지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 뭐 양가로 7번도 있지만은 이런 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너뜨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 분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860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정보 시스템 분류해가지고 양가로 1번 기능별 정보 시스템 분류해가지고 거기 기본적으로 생산, 재무, 인사정보, 휴게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죠? 이건 생산 기능별이니까 생산과 관련된 기능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회사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휴게. 사실 2번하고 4번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휴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변 대변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재무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능별 정보 시스템 분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생산 정보 시스템은 제조업자 수주에서 생산 및 출하기까지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시스템한 것을 말합니다. 생산. 재무 정보 시스템은 자금의 조달 및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인사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뭐 인적 자원은 모집, 고용, 평가, 복지 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휴게정보 시스템은 그 동그라미 니은에 AR이 뭡니까? AR은 유상 매출금을 말하고요. AP는 뭐예요? 유상 매입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P는 페이, 지불해야 된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아주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된 걸 말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 분류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MIS예요. 그래서 마케팅 I는 인텔리전스 시스템. 이 마케팅 조사 시스템. 리서치예요. R은 리서치. 뭐 S는 다 시스템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뭐 있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내부. 그 다음 마케팅 고객 정보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인텔리 시스템 맥네우드 마케팅 정보 시스템 모형에서 입력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로서 자, 맥네우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모형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게 바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위로서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부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 그죠? 여러분들 마케팅 인텔 정보 시스템은요. 유부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는 걸로 일단 알아주세요. 자, 조사 시스템 나와 있죠. 리서치 시스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관련 자료에 대한 시스템으로서 뭐 동일하게 적용된 시스템으로 기업의 직면한 마케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관련 자료에 대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3번 마케팅 내부 정보 시스템 있죠.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에는 상품별, 지역별, 기관별 매출, 뭐 재고 수준, 유상거래, 휴게 정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마케팅 고객 정보 시스템은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매 일자라든가 구매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걸라고 알아주세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빅데이터 정보 수집. 그래서 빅데이터란 말이 있죠. 빅데이터. 물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란 것은 사실 어떻게 최근에 발생한 데이터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걸 최근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립하는 측면에서 큰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포괄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빅데이터 정보 수집은 거기서 첫 번째가 오픈 API가 있습니다. 자, 오픈. 이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뭐 앞으로 계속 나오고 또 영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굳이 갖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 어플리케이션, P는 프로그래밍, I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오픈 API는 공개된 API라는 걸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공개된 API. 원래 공개된 API라면 공개되지 않은 API도 있겠죠. 공개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됐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모두 공개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형태로 특정 기능 혹은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위부의 접근 방법을 공개한 형태를 개방형 인터페이스다라고 나와 있죠. 자, 웹 스크래핑이 있는데요. 이 웹 스크래핑의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의미. 그래서 웹 문서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색인에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웹 문서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웹 스크래핑은요. 구글 같은데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RSS, 리치 사이트 서머리가 있어요. 리치 사이트 서머리. 그리고 RSS는 리치 사이트 서머리. 서머리가 뭡니까? 요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약. 어떤 걸 요약해 주냐면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다. 웹사이트는 관리자는 RSS 형식으로 웹사이트 내용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센싱이라고 나왔다. 센싱. 센싱은 뭐냐면은 우주 기기로부터 가정 전기 제품 1위까지 넓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쓰고 있고 이 로그 어그리게이터가 있습니다. 로그란 건 어그리게이터 수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웹서버 로그 수집, 웹로그, 트랜잭션 로그, 클릭 로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을 수집하는 것을 로그 어그리게이터라고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양감 한 번 더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한번 봐둘 필요가 있고요. 이건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올 때 이걸 갖다가 묻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면 되고 여기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통정보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고요.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통정보 시스템 개념 여기 나와 있고요. 개념은 뭐냐?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유통정보 시스템은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유통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단어하고 정보라는 단어하고 시스템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스템이란 그 자체는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계 네트워크를 결정합니다. 연계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란 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기술적 구현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결정하며 시범 서비스 시스템 개발한다. 그래서 다른 단계가 있잖아요. 다른 단계. 구축을 했으면은 다른 단계끼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용이 떨어지니까 그 단계를 연계시키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연계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것이 유통정보 시스템이고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공급사들 전체를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에요. 정보를 갖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 있는 정보를 갖다가 통합해서 전달해주면 좋겠죠. 워낙에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자, 그렇네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뭐 그런 내용을 여기 3번, 6번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6번에 나와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유통정보 시스템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양가로 2번 특징인데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시험에서 묻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통정보 시스템은 사무 자동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유통정보가 유통의 흐름을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 구현 단계가 나름 중요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 특징이 있지만은 양가로 2번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단순한 사무 자동화에 있었다. 뭐 급여관리 이런 거. 예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뭐 이런 정보통신망의 발전, 랜, 펜, EDI 이런 것 등이 계속 발전 이용되면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유통정보가 유통의 흐름을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뭐 동그라미 2번에 다양한 용어가 많이 나왔죠. 랜, 펜, 그 다음 EDI, 포스.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고요. 펜은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부가치 통신망이고, EDI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래서 전자 문서 교환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는 포인트 오브 셀, 판매 시점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OS는 일렉트로닉 오더 시스템, 즉 전자 주문 시스템이고요. 카스는요, 커머스 at a light speed, 즉 광속 상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C는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 상거라고 하는데 이거 다 우리가 끝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니까 너무 지금 모른다 해서 영어 단어를 모른다 해서 조금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다 끝나면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유통정보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뭐 5번 5번에서 주문 선적 수치 정확성을 추가할 수 있어 주문으로부터 배달까지 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어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자 3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생산자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갖다가 연결된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말했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자한테 뭘 가져와요? 원료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생산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료를 창출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료를 가져오는 뭐가 있다? 조달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달 물류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뭘 합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역시 생산이라는 물류적인 개념을 갖다 붙이고, 자,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팔아야겠죠.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판매 물류라는 개념이 있고, 판매 물류. 자,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가 자기가 쓴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물건은 어떻게 하냐면은 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라는 말이 있고 폐기물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폐기물류. 자, 그러면 폐기물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물건이 문제가 있다, 원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물건을 바로 쓰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품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품과 반환이라는 반품 또는 뭐가 있습니까? 반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물건을 잘못 공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잘못 공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회수. 그래서 회수 물류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의 뭐가 물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자, 6개의 물류 활동 영역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거는 갖다가 어디서 시행을 합니까? 회사 내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생산자라는 개념에서 그 하나의 회사가 조달, 원료를 가져와서 자기가 만든 물건 있죠. 자기가 만든 물건을 다시 판매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모두 뭐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 내부다. 회사 내부. 그래서 내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내. 그래서 사내. 그래서 사내적인 개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통정보 시스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은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내부, 사내니까 내부 데이터베이스. 이걸 갖다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 없습니다. 생산과 판매, 그 다음에 조달. 자, 여기 보시면
자, 조달 물류 있죠. 판매 물류 있죠. 상품 생산 물류 있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부 물류와 외부 물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흐름을 보신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외부적인 개념이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데이터베이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밖에 위라는 이런 개념을 쓰이죠.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부가 아닌 것은 거의 외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객은 기본적으로 밖에 있습니다. 고객은 기본적으로 밖에 있기 때문에 고객은 기본적으로 밖에 있다. 그래서 밖에 있으니까 외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서 합니까? 고객 서비스. 자,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밖에 있지만은 고객 서비스는 내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는 정치 관련, 경제 관련, 사회 문화 관련, 고객 관련인데 고객은 당연히 외부에 있어요. 그런데 뭐는 그 밖에 있는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객 관련 데이터하고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관련 데이터와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는 고객은 밖에 있으니까 외부지만 고객 서비스는 내부에 있다는 이런 흐름으로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있어요. 그 이외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뭐 863페이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 다음 페이지 즉 864페이지 3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의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뭐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마케팅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자체로 부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이거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용 지침서, 매뉴얼 개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뉴얼 개발은 그런 개발의 적용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고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데이터베이스의 동그라미 1번의 사용 지침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의 데이터 상에서 중복을 취소하고 조직의 목적 달성, 무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동일 데이터 접근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 전달에 있어 문자보다도 이해도가 높고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원리를 시각화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뭐가? 데이터베이스 의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킨다고 나와 있는. 자, 기본적으로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별표짜리는 아니에요. 그냥 통합, 운영, 저장, 그 다음에 공유예요. 뭐 인테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스토어트, 그 다음에 쉐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통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저장 데이터, 공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취소하는 게 통합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필수적인 것을 운영 데이터고 저장 매체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 데이터. 그 다음에 공유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을 공유 데이터라고 한다. 뭐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통합이란 말을, 운영이란 말을, 저장이란 말을, 공유란 말을 그대로 그냥 그 옆에다가 방점 찍고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양가로 2번은 그런 식으로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양가로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